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저는 얼굴을 기억 못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실 수 있다 보는데, 오늘 제목을 국제정세 속의 한국이라고 써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어쩌면은 나중에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국내 뉴스만 바라보고 뭐 지금 좌파냐 우파냐 나누어서 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분쟁은요, 그 분쟁만 놓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왜 여기서 지금 간섭합니까? 국제 분쟁이에요.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저기 뭐 유엔 가가지고 내전이라고 했는데, 6.25는 내전 아닙니다. 그 내전이면 16개 연합국은 왜 왔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제전쟁이에요, 국제전쟁. 그래서 이 국제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살아남는 게 선이 되는 겁니다. 왜냐? 죽으면 죽은 자 말이 없어요. 우리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예, 현실은 냉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방법이 무엇이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Tears Down the Wall 해갖고 베를린 장벽을 부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이거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심하게 흔들리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매긴 게 사실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왜냐면 올림픽 게임은 사실 1950년도 한국전쟁 때 그 북한을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고 남한을 미국하고 연합군들이 지원하면서 싸웠던 일종의 체제전쟁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에 처음으로 동서가 한번, 그쵸, 동서죠.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이 부딪혔던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양 진영에서 자기네 쪽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체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 우수한 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군사력, 아니면 인구 증가? 어떤 것을 가지고 더 체제 우월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경제입니다. 모든 건 경제예요. 다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이 북한을 이겼죠. 이건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해버렸죠. 그래서 19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의 그런 연설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보여지는 거, 바로 그게 올림픽 게임이었어요. 그 올림픽 게임 때 왔던 많은 동유럽권, 그 다음에 소련의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그게 결정타를 매깁니다. 왜냐면 옛날 때 그 한국이란 나라는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지역의 작은 국가예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저기 중근동의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서로 패공쟁하는 그러한 그 전쟁터였지, 그 나라가 설마 그렇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LA 올림픽 때도 한쪽 진영만 나가고 양쪽 진영은 함께 참가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88년 올림픽이 처음으로 다시 8년 만에 만나는 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서울이었어요. 이게 일본 나고야에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은 서울에서 하는 바람에 엄청난 쇼크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거 있고 1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1989년에. 소문 듣고. 그리고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 무너지죠.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그 소련이 무너졌다고 해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동서의 진영은 다 끝났고 세계대전도 끝났고 이제 우리는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요, 늘 전쟁의 역사예요. 평화로운 기간보다 전쟁했던 기간이 더 긴 게 세계사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론이야. 제가 항상 원하는 건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적 증거가 있었냐, 전 이것만 봐요. 있으면 인정, 없으면 50대 50이에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은 단 한 번도 평화의 시대가 없었고 늘 분열이 됐다, 통합이 됐다, 분열이 됐다,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연도가 써 있지만요. 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걸프전서부터 해서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도가 쭉 써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저 빈 공간은 뭐냐면요. 저 전쟁이 지속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1년 동안 한 게 아니거든요. 뭐 체첸 전쟁도 뭐 2년 정도 가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요 사이에 또 끼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세계는 불안했고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들 다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시리아 가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아니면 뭐 체첸, 뭐 아파지아 이런 나라 아세요?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죠? 당연할 거예요. 뭐 그런 위험한 데를 갑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나고 우리 그걸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팝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거의 뭐 스포츠 중계 보듯이 아 전쟁 났구나 하고 지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과연 포함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약 지금 한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과연 안전할 수 있는지인 겁니다.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년 전쟁이 있었어요. 매년.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지역을 잘 보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기 그 내부의 민족끼리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아니면 뭐 친일 청산, 아니면은 뭐 적폐 청산, 아니면 뭐 친중파들의 뭐 난리, 뭐 그거는 명분이에요. 결국은 최종에 가서는 결국 근본적인 거는 여러 주변 국가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국내 문제로 끝나지도 않고 국제 문제로 끝나지 않고 둘이 항상 엉켜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개판이 돼버리죠. 우리가 즉 그 당사자 국가의 민족이 제대로 단계를 못하면 그러한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잘 보시면 뭐 우리 늘 뉴스 보듯이 중동 유명한 지역이죠. 맨날 전쟁 나죠 거기. 그리고 동유럽 지역도 지금 맨날 전쟁 나고 그 외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타일랜드, 태국 이런 데도 가끔씩 그 테러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분쟁이 새로 생긴 지역입니다. 추가로 색깔을 제가 좀 다르게 했죠. 자, 이 새로 생긴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거 하나 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분쟁 지역은요, 냉전 시대 때도 싸웠던 지역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유, 미국 땅에 불 깜빡거리는 건 저건 9.11 테러예요. 저거는 세력 팽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전히 냉전 이후에도 그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은 변함이 없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체제만 변했지 싸움은 여전히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련이 붕괴됐고 했으니까 공산주의 애들 이거 활동 끝났다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끝났어요. 진행형이에요. 오히려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확장이. 오히려. 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는 중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거의 기존의 빨간색은 다 러시아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러시아의 세력 확장.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과 중근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이제 분쟁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분쟁적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왜? 중국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에는 러시아로 막혔고 중앙아시아로 막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데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라던가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 기지 이런 데와 현재 충돌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추가된 바로 분쟁 지역이에요. 즉 우리는 냉전 이후에 오히려 더 전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그렇지.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1대1로를 막고자 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바닷길은 이미 막혀 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쪽 진출을 아마 500년이 지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륙 실크로드를 개발하려는 거죠. 그게 신실크로드 개발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나가는 지역에서 다 분쟁이 발생해요. 이러면 중국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계획은 실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제 분쟁은 어느 한 지역만을 점을 찍어서 뭐 코소보 사태, 한국 전쟁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리고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 보면은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이 왜 발생하는가? 자, 그렇다면 실크로드를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은 과연 예외일까 하는 겁니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날 수도.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주로 동유럽권, 중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소련 대신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 지역이 동유럽권이 아니라 아시아권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확률이 높아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0년인가 7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얻었죠? 슬슬 긴장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태평이에요. 지금도. 네, 미사일을 몇 번을 쐈고 핵실험을 몇 번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진짜 긴장해야 될 시기에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한테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기습공격당해서 조선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죠? 죽어서. 물론 다 칼 맞아 죽은 건 아니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무기가 일본보다 약했으니까 우리가 더 좋았어요. 조총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자천통이라는 어떤 무슨 로켓 미사일도 있었고 거북선 같은 세계 최초로 옆에 대포를 낀 세계 최초의 함선도 우린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이 어이없게 무너지죠. 왜? 너무 평화롭게 살면서 긴장이 풀어져서. 무기가 딸려서 진 게 아니에요. 정신력에서 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물론 우리가 일본군을 내쫓긴 했지만은 그건 승리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일본군은 남이 땅에서 싸우고 떠난 거고 우리는 우리 땅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이긴 전쟁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겨도 진 거지요.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이런 전쟁을 지금 우리가 또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안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점을 딱딱 찍은 겁니다. 과거에는 시리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까도 보였다시피 다 아시아권에서.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동유럽에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왠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친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국가들, 즉 핀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런 지역에서 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까지 적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디예요? 다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한국, 대만, 여기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홍콩, 미얀마 이런 데예요. 저 많은 점들 중에서 점들이 6개로 줄었네? 저 6개 중 우리가 들었죠. 바로 전쟁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안보파리 한다 그러죠. 아니, 그림을 보고 얘기해야지. 통계를 분석하고. 우린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냉전시대 때는 안전했어요. 왜? 소련과 미국 간의 싸움이었으니까 동유럽권에서 싸웠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진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젠 중국과의 싸움이니까 중국 주변 국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구하는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신실크로드의 건설을 막는 전략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해로를 벗어난 독자적인 에너지와 수출의 루트가 개발된다는 것은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라면 더욱더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나겠죠.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분쟁이 나는 과정 속에서 그 해당 국가의 역사적 갈등 혹은 빈부의 격차, 기타 등등 여러 요인들을 결국 이용해서 분쟁을 폭발시켜서 강대국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갖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왜?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 자, 이게 2001년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의 지도예요.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게 있는데 밑에 노랗게 많이 있고 저 위쪽에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섞여 있죠. 저게 옛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북부동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주로 투르크계하고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쪽 민족들이 살고 요 밑쪽에는 파슈툰족이 살아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대부분은 파슈툰족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 지역 감정과 대립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소련이 냉전시대 때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미국이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바로 요 북쪽에 북부혁명 쪽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가 산악지대니까 저쪽을 탁 차단시키면은 소련군들이 아프가니스탄 넘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저 산악지대의 길을 막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북부 동맹 사람들하고 전략적 관계를 갖고 소련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었죠. 그랬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이 독립되고도 이때 당시에 갈라졌던 지역 감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가버립니다. 예, 결국 국민의 여론이 갈라져 있는 틈을 이용해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싹 들어가니까 거기 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이 불바다가 됐죠.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한 300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굶어 죽은 겁니다. 전쟁 나면 굶어 죽어요. 총에 맞아 죽는 숫자보다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북부동맹 저 위쪽에 있는 나라, 조그맣게 있는 저기 빨간색과 연두색 저 지역을 중국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지원을 했지요. 러시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저 전쟁 때는 북부동맹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같이 도왔을까요? 분명히 반대파를 돕는 게 옳을 텐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저 지역을 하는 이유는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러시아에서는 체첸이라든가 아파지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는 거기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지지하면서 각자 자기 국가 내부에 있는 독립하려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명분으로 삼습니다. 결국 다 3대 강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전쟁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프간에서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또 뭐가 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저기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저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데 저기 보시면 저희가 중국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이 이란 땅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이용하면요, 중국하고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철도가 됐던 고속도로가 됐던 파이프라인이 됐던. 당시에 중국은 이거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미국은 소련을 제거하고 미국이 원하는 친미국가를 세우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면서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여기서 끼어들죠. 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이건 실패합니다. 건설을 못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선입니다. 건설을 못해요. 대신에 제가 2007년도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으로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겁니다. 빨간색. 실선으로 그린 거는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저기다 저거 왜 깔았느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석유를 100% 가져가도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100%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5% 정도밖에 못 얻어요. 95%는 에너지 자급이 안 돼요. 만약에 바다가 막혔을 때 육지를 통해서 석유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석유를 갖고 오려고 만들어놓은 대안의 파이프라인이 중앙아시아까지 연결이 돼도 100%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느냐? 이란으로 뚫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란으로 뚫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이 미국 편을 들지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이 실패했습니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빨간 선, 이 카자흐스탄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미국은 저쪽에 저 파란색 선 있죠? 저게 BTC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 저거를 뚫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카스피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 중앙아시아 쪽의 석유와 가스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안 되고 이 중국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죠. 2007년도에. 근데 이거를 왜 미국이 가만히 냅뒀을까요? 어차피 이란 연결 안 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저게 약 6,000km입니다. 6,0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의 돈을 썼을 것 같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썼죠. 그리고서 자원을 원하는 만큼 못 갖고 오면 이건 적자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연결할 것처럼 부채질을 해갖고 중국이 다급하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 엄청나게 돈을 꼬라박았습니다. 이게 에너지 정책은요, 굉장히 이게 상대방을 물매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획득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화합을 획득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여기선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온갖 전략이 다 들어가고 겉모술수가 들어갑니다. 결국 중국이 이 에너지 경쟁에는 진 거예요. 왜? 100% 자급자족 안 되면 진 거죠. 고작 5% 얻겠다고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드립니까?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물론 중국이 바보는 아니었죠. 미국이 더 뛰어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 쪽으로 가는 건 러시아 쪽, 옛날 소비에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쭉 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서 인도 쪽으로 석유를 팔아먹으려던 파이프라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던 이 파이프라인도 못했고 미국이 원하는 이 파이프라인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동점일까요? 아니요. 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원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영향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긴 거죠. 자기가 통제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중국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대한 지도를 보면서 체스를 둔다고, 장기를 둔다고 생각하고서 봐야만 이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이 전쟁에 휘말릴 건지, 휘말리지 않을 건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주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렸죠? 이게 그때 제가 논문 쓸 때 했던 그 자료 통계예요. 이란으로 뚫지 않는다면은 100%의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간절하죠. 이란으로만 어떻게든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여러분, 중동에서 미국이 항상 언급하는 테러리스트 국가, 항상 경계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뉴스에 나올 때 항상 이란입니다. 이란을 왜 미국이 경제봉사라고 왜 괴롭힐까요? 이란 애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이란이 시아파라서, 이란이 테러리스트 국가라서 맞기는 맞는데 그게 주요 목적은 아니에요. 중국하고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하고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이외의 나머지는 명분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이란의 연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그 날짜에 이란도 같이 미사일 실험했죠? 9월 24일인가 23일인가 그때쯤이에요. 왜 이란하고 북한이 같이 움직일까요? 네? 이런 거 같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네. 그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나 우리랑. 네.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미사일의 부품들은 중국계 많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무기는 미국의 경쟁 국가인 이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9월 25일 날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그 이스라엘 그 신문에도 났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조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영자 신문에. 갑자기 김정은이 이스라엘을 왜 얘기할까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냐? 왜 이러지? 김정은이가 이제 미쳤나? 그게 아니죠. 긴밀한 유대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적은 저쪽의 친구, 저쪽의 적은 우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핵실험을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쳐다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중동이나 남미의 테러리스트 국가에 북한이 많은 핵탄두가 수출이 될까봐, 핵 확산이 될까봐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라는 겁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걸 국내 문제로 갖고 가려고 그러죠. 여론에서.
웃기고 있네요. 어떻게 핵 문제가 국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리고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에 김일성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거기 수도에 가면 김일성 공원이 있어요. 그만큼 이슬람 중에도 시아파랑은 북한이 매우 친해요. 시아파 이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한반도만 쳐다보니까 북한 문제가 뭐 어쩔게 저 거지 같은 나라가 한데 그게 아니죠. 다 얽혀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해외에 마약 장사하는 것들은 저기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이쪽에서 마약 재배해서 그 수익금 나눠 먹는 사업도 하고 돈 세탁, 그 다음 아까 이제 무기 수출 등등을 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범죄 그 테러를 수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에서 텔레비에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통일 뒤에 우리가 핵을 가진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죠. 뭘 모르는 거죠.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인다가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바다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선. 장기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1대1로 중에 신실크로드 정책은 자기네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동유럽을 통과해서 유럽을 가야 돼, 서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동유럽과 이 중국 등 지방이 계속 테러 활동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철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다가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철도가 폭발을 당한다던가 불안해서 안 돼요. 그래서 후진타오, 그 다음 시진핑이 했었던 그 후진타오의 서부대 개발,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했던 그 실크로드 개발 계획이 계속 적자가 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내몽골 지역에 만들어 놓은 유령 도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막 인구 막 5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살고, 네, 뭐 후흐하우터 이런 데든가 이런 내몽골에 가면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거 건설 왜 했습니까? 실크로드의 교점 도시로서 만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뚫리면은 이렇게 고속철철이 지나가면서 거기 쓰면서 가겠다는 계획하에 만든 신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인데 실크로드가 연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유령 도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중국은 돈을 엄청 벌어갖고 다 쏟아붓고 실패했어요. 이런 사업이 중국 내에 무진장 많아요. 과연 중국에 돈이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돈을 벌면 뭐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다른 사업하다 투자해서 망하면은 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돈이라도 남았지. 중국이 그런 식으로 쏟아부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무지 많습니다. 고속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철도 깔고서 유지가 안 되면 적자 산업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의정부 경전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요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이 경전철 사업조차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폐쇄했나요, 지금? 그때 당시 한번 폐쇄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예. 중국은 더 큰 땅덩어리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저기 샹하이에서 북경까지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교통비가 얼만데 임금이 적잖아요. 물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렇죠? 길바닥에 돈 버리는 짓이지. 근데 고속전철을 깔면 그걸 이용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 생각 안 한 거죠. 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공산당 당 간부가 중앙집권으로 일방적으로 오다를 때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결과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는 사회주의적으로 하면서 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퍼주기 정책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거 지금 하고 있죠? 퍼주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 맞춰서 안전하게 가야지 적자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그냥 걱정 마. 우리는 수출 잘 돼. 우리가 세계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서 그냥 마구마구 질러놓고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수출이 막히니까 엄청난 지금 그 적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닷길로 가는 거를 계획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인공섬도 만듭니다. 왜 인공섬을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나다니는 백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사기지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많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 진짜로 전쟁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저기 오키나와나 센카쿠 이런 데서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제주도에도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가는 건 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자, 왜 실크로드에 집중하는가? 자, 이 바닷길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미군 기지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에 배가 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은 괜찮아요. 일본도 괜찮고 대만도 괜찮아요. 왜? 우린 동맹국이니까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전해진다예요. 근데 중국은 위험해진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 항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 바다 항로까지도 안전을 보장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요? 폭삭망할걸요 아마? 이런 것들 좌파애들 얘기 안 하죠. 그냥 단순하게 한국 내부만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뭐 전쟁이 어쨌네, 뭐 미 제국주의가 어쨌네. 좁게 시야를 보게 하려고 그러죠. 왜? 넓게 시야를 보게 되면 진짜 그림이 보이니까 사람을 좁게 한 군데만 보게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독재 정치의 시스템이에요. 넓게 보지 말고 내가 보라는 것만 봐. 이거.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게 될 그 엄청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예. 이거 지금 추석이니까 잠깐 멈췄지. 지금 미국이 한국 국채를 3조를 팔았죠. 미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서양인 외국 자본이 국채를 팔았어요. 국채를 팔았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랑 인연 끊겠답니다. 국채는 그 나라와 우리 간의 신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믿어. 너도 난 믿지? 이러면서 일종의 서로 간에 보증이에요. 우리도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우린 서로 우방국이니까 너가 설마 우리를 배신하겠어? 같이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갖고 이쪽에 담보인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팔았다는 거는 한국과 관계를 끊겠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주식은 더 쉽게 뺍니다. 주식은 그냥 이렇게 딱 손가락 튕기면은 한 번에 10조도 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쉬워요. 국채가 빠져나가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코스피 주식도 뭐 이렇게 뚝뚝 떨어졌다고 하대요. 다행히 추석이라서 스톱이 됐죠. 모르죠. 또 추석 연휴 끝나고 뚜껑 열면 또 막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히 한다라고 대통령이 계속 말은 하긴 하는데 왜 외국 자본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거 뭐 다 아시죠? 뭐 그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점점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만들었던 세계의 시스템, 금융, 경제, 군사, 외교 등등의 모든 그러한 일종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다 벗어나겠다. 자유로워지겠다예요. 근데 그게 자유일까요? 그 몽골 초원에다가 양떼를 너는 지금부터 자유야. 마음대로 살라고 양떼를 초원에 풀어놓으면 그 양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다음날 늑대한테 먹힐걸요?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요.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없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들어가 살지 안 들어가 산 나라가 단 하나의 나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미국조차도 초강대국이라 하지만 국제법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조지 부시 때 한번 무시했다가 국제적으로 엄청 비난받고 고립당하는 바람에 다시는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모든 나라가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지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온갖 편법과 꼼수를 다 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라는 건.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벗어나겠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게다가 중국은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원유 수입이 거의 90%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끊기면 중국은 죽는답니다. 근데 바다는 지금도 미국이 100% 이겨요, 싸우면. 그러니까 중국이 왜 초조해하고 불안한지를 알 수가 있죠. 중국이 너무 일찍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걸 봐버렸어.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 나한테 개기려고 그랬다 이거지? 알았어. 넌 죽었다예요. 다시 빠꾸 못할걸요 아마? 물론 미국이 그래 대화로 하자 해도 그건 절대로 대화하는 게 아닐 겁니다. 미국에 비형 많습니다. 뒤끝 있어요. 뒤끝이 아주 장렬해요.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얻어 터지는 놈이 옆에 있으면 같이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자꾸 중국 쪽으로 접근하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맞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고 뭐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한국 공격합니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공격해요. 홍콩도 이제 안 합니다. 홍콩도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식 조작해서 만약에 주식이 확 폭락하려 그러면 그 주식시장을 닫아버려요. 그냥 셧다운 내린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중국의 많은 부자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기업 등등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면은 그 여파가 바로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한국이 불바다에 스스로 뛰어드는구나.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는 반대로만 가려고 그러죠. 걱정이에요, 진짜.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은요, 이미 공업국가화 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미 세계에서 6대인가? 6위죠. 6위의 석유 수입국이에요. 엄청난 국가가 된 거죠. 그 짧은 사이에. 근데 보면 다 100% 이래요, 막. 옛날 때 농사 짓고 사무라이가 칼질하던 시대에는 쌀만 먹고 살면 돼요. 농경국가니까. 그래서 뭐 서양 애들이 와서 야 개항해라, 우리 비즈니스 하자 해도 필요 없었다가 공업국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이 스스로 개항을 하고 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자원이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업국가가 되면서 이 자원을 수입하고 물건을 만들어 판매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활발한 무역국가가 됐는데 자원이 하나도 없네. 이게 일본의 딜레마였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갈 때에는요, 대만도 먹고 조선도 점령하고 만주도 점령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로부터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강의 이해관계예요. 그 당시에 서구 열강은 일본이 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 18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동항을 차지하려고 영토를 확장을 했고 대영 제국은 그거를 막는 정책을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내려오면 영국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북상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지 못하니까 동쪽으로 가다 연해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영국은 더 이상 식민지를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아프리카 먹었죠. 인도 먹었죠. 이 두 개 합치면 인구가 영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네? 한 20배, 50배? 무진장 많잖아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만큼이니까. 이런 데를 다 통제하려다 보니까 영국 국민 남자를 다 군대로 써도 모자랄 정도로 뭐 엄청난 국방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일본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다른 대리국가가 필요하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도 극동지역은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서양 국가가 들어서 식민지를 해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경제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나 인도였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성공 못하게 방해했을 겁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안 왔나요? 왔지요. 왔는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의 국민들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왜 서방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 왜 러시아가 오는가? 왜 일본이 갑자기 경제성장을 하는가? 왜 청나라가 뭐 아편전쟁으로 두들겨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아, 외세 침략.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외세 침략이다. 막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국 정책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지금의 한국 상황이 똑같죠. 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 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가? 왜 미국이 여기 우리나라에 관여하는가?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려 들지 않고 아, 제국주의의 공격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학정신을 계승하자 그러죠. 아, 동학정신 좋죠.
근데 동학군 민심은 천심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일본군의 기관총한테 이겼습니까? 죽지요. 날아가는 거예요. 중국의 태평천국군들이 자기가 뭐 상제다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서양인들의 총포에 이겼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뭐 네덜란드, 기타 등등의 열강들은 조선을 개항시켜서 근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섬나라예요.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륙 진출해서 대륙으로부터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은 그게 어려워. 일본이 하려면 조선을 점령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독립시켜서 독자적으로 공화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초창기에는. 일본은 커서 바다를 막고 조선은 육지를 견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정 러시아가 바닷길도 못 나오게 하고 육지길도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견지하는 게 1차 목표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반대하죠. 무조건 외국놈 물러나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나요? 싸우면? 이길 수도 또 없는 상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모르냐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민심은 천심이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국제정세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국제정세를 알았던 그 4대 문화 아니면 고종이라도 공부를 해서 그걸 깨우쳤다면요. 우리 러시아가 남하에서 먹었던 연해주 있죠? 사할린 이런 거 아마 한국당 됐을 겁니다.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붕괴돼서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북진했을 거예요. 왜? 영국이 차지했던 부동항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영국과 프랑스나 미국은 조선을 지원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밀어냈을 테니까. 만주? 마찬가지죠. 다 우리 땅 될 수 있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만주라든가 북간도는 다 청나라, 일본 이런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외교 한 번 잘못해서. 이런 얘기들을 좌파들은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일본 새끼들 나쁜 놈이고 일본 놈들이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강탈해서 쪼갰다 해요. 물론 일본은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서방의 열강 국가들은 일본이 확장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왜? 식민지 쟁탈전이니까. 조선이 이뻐서가 아니라 일본이 강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그러한 열강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데 실패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열강의 밥이 된 거죠. 그 중에 일본이 최종 승자가 되면서 조선을 먹은 거죠.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 안 했으면 일본은 독립국가, 아니 조선은 독립국가가 됐을까요? 누가 먹어도 먹었죠. 왜? 스스로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일본처럼 마찬가지예요.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예요. 결국 국제사회에 의존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든가 외교관계를 이따위 식으로 개판으로 하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이나 강대국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베는 뭐 저기 또 러시아 가고 또 뭐 중국 가고 뭐 엄청 돌아다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남일인 줄 아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북한 문제가 남일인 줄 아나 봐요.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외교를 보면 남의 일이에요. 야, 참 이래도 될까 싶어 진짜. 이제는 북한도 만주도 모자라서 북한까지 뺏기려고 그러나? 이렇게 감이 없냐예요. 왜 미군 기지가 한반도에 생겼으며 왜 일본군이 지금 정식 군대화 됐으며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 이게 감이 안 오냐는 거예요 지금. 응? 와, 참 정말 바보 같다. 정말 바보 같다. 자, 그래서 일본이 만주 먹을 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하고 적이 되는 게 바로 중일전쟁이에요. 중국 공격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확 틀어집니다. 왜? 만주 먹고 이런 거는요,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예요. 필요하죠. 그 당시 러시아가 만주도 점령하고 연해주도 점령하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세력을 북상시켜서 부동항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찬성인데 중국 땅은요, 여기는 부동항이랑 상관없잖아요. 러시아가 저기 갈 수가 없잖아. 저기는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먹으려고 남겨놨던
케이크인데 그걸 일본이 낼름 먹어버리네? 이거 삐져버린 거죠. 야, 이 새끼 안 되겠다. 어? 우리가 그냥 꼬봉으로 두면서 우리가 러시아가 식민지 쟁탈하려는 거를 못 먹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으려고 방어선으로 쓰려고 했는데 얘가 우리 파이를 먹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적이 된 거예요. 일본이 외교를 여기서 정말 잘했으면 우리 다 기모노 입고 일본말 씁니다. 일본이 여기서 마지막 전략적 실패를 여기서 하는 바람에 결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하고 핵폭탄 2방 맞고 다시 원상복구된 거예요. 섬나라로 밀려났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천우신조였던 거예요. 중일전쟁 안 했으면 끝났어요. 우리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그지 같던 일본이 갑자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오늘날 기술 강국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떠서 히틀러보다도 더 오래 전쟁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서양 애들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어요. 물론 적이 되는 건 나중에 적이 되지만 바로 국제사회 속에서 그런 갈등을 자국의 이익으로 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막판에 물론 좀 실수는 했지만 일본이 했던 외교 정책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죠. 일본이 100년 전에 150년에 저짓을 했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우리는 15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항공모함을 못 만들고 아직도 로켓을 못 만들고 북한은 만드는데 그리고 아직도 외교를 못 하지요. 큰일 난 거죠, 진짜. 응?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러시아랑 중국은 지금 한편인데 앞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 됩니다. 전 단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단기적으로는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 제가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을 파트너로 삼을 때 둘을 동시에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파트너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한쪽만 선택해야 돼요. 왜?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개 빼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할 때는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뭡니까?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돼. 경제 개발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미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경제 개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정 간섭이에요. 정치적인 개입, 뭐 이렇게 친미파를 만들려는 공작,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중국하고 한편을 맺는다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랬고, 왜? 그 당시에 중국은 러시아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고, 확 지나간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장기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군사력, 즉 국방비가 지금 러시아보다 한 5배가 높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냐예요. 당연히 둘 줄 안 되고 미국 쪽으로 가겠죠. 미국의 내정 간섭의 우려는 있으나 그래도 미국하고 경제 교류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정치적 견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협상도 걸 수 있으니까.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하고 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러한 신호가 보여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게 뭔가 보면은 러시아는 미국 편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징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단 중국이 지금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한국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친중 정권이니까. 우리나라 빼놓고 주변에 점점 다 친미화됩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친중 정권이 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친중 정권이요, 중국이 퍼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돈을 안 주면 바로 적이 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해야 될 나라들이야.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야지 돈 끊는 순간 바로 돌아서는 나라예요.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정비 지출 많다고 했죠. 고속철도 사업서부터. 나갈 돈은 많은데 수출이 잘 안 돼서 수입이 적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매수를 한 거를 돈을 끊으면 반드시 적이 될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만 호구처럼 중국한테 부동산 팔고 기업 팔고 해가지고 기술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의 돈이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친중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경제 지원하는 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니까. 우리만 끊어버리면은 북한도 아작을 낼 수 있고 중국도 박살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붙어서 중국이 우리 몸에 기생을 하면서
한국을 숙주 삼아서 지금 중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더 좋은 복지라든가 국방에 더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 평화를 교란시키는 일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철퇴가 날아오지 않을까요? 왜? 중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끼리 싸우지 않아요. 먼저 대리전부터 합니다. 우리가 아까 6개 분쟁 지역 중에 6등이었는데 점점 순위가 5, 4, 3, 2, 1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전쟁이 난다면은 되도록이면 남의 땅에서 나야죠.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었죠. 물론 슬픈 일이죠, 사람이 죽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큰 돈을 법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중동에 건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고, 그거 우리가 영업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따랐다니까요. 예? 전쟁을 하게 되면요, 주변 국가들은 신이 납니다. 왜? 비즈니스거든요. 예?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는 정책을 보면 우리를 희생양으로 해서 세계 인류에게 돈을 주게끔 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랑입니까? 아니면 병신입니까? 예?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지? 다른 데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예? 국제관계의 성곽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다 눈이 시퍼렇게 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불행해지라, 누가 멍청한 짓 하나 보고 있다가 호구짓 하면 그냥 얘다고 잡아먹는 게 국제사회인데, 왜 잘 나가다 막판에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중국은요, 장기적으로는 바닷길을 못 씁니다. 만약하고 미국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바닷길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해군은 미국의 해군을 이길 만큼 힘이 세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닷길이 안 된다면은 나머지 남는 거는 시베리아하고 중앙아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러시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쪽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이나 철도도 의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를 보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왜? 러시아가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중앙아시아죠.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엄청나게 중앙아시아에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했죠. 중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돈을 투자했으니까, 미국보다도. 근데 문제는 저거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예요. 지금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야, 이 게임에서 중국은 진다예요. 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 메가더가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메가더가 이오지마라고 해서 저기 그 동경에서, 그러니까 요코하마 만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는 쪽에 좀 멀리 떨어진데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리고 오키나와로 들어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메가더가 왜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저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미국 쪽에서 들어가던 석유가 끊기면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석유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쳐들어가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랑 적이 돼요. 그러는 바람에 삼국동맹이라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결국 힘을,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데, 메가더 장군은 이오지마를 점령함으로써 일본의 해군이 하와이에서 태평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군이 잠수함 공격에 죽지 않게 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거고, 필리핀을 점령해서 물자를 이렇게 축적하는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오키나와를 점령함으로써 완전히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을 가지고 일본 본토로 가져가서 무기를 만드는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전략이죠.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자원 딱 끊고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은 그냥 쓰러지죠. 그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중국도 똑같습니다. 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루트,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이랑 적이 되잖아요. 저 카자흐스탄도 그건 러시아 편 듭니다. 중국 편 안 들어요. 바닷길 끊기는 거 100%죠. 그러면 중국은 과연 미국을 상대로
며칠을 싸울 수 있을까요? 몇 개월도 안 갑니다. 며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길만 막으면 끝나는 게임인데, 길만 막으면. 왜? 물자가 딸리니까 중국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폭동 발생할 텐데, 가만히만 있어도 전쟁 안 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갖고 뭐 중국이랑 미국이 막 군대가 막 확 동원되고 하는데, 동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요. 왜? 승패가 명확한 전쟁에서 왜 지는 쪽에 줄 섭니까? 일본이 삼국동맹에 줄 섰다 패전하고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 났잖아요. 이게 바로 1대1로 빨간색이 중국이 말하는 실크로드 길, 파란색이 중국이 원하는 바닷길이에요. 제가 표시하는 거 다 분쟁 지역이죠. 그리고 그 미국 깃발 모양이 있는 데가 친미 국가입니다. 어때요? 1대1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막혔다예요. 중국이 1대1로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 중에 일종의 선거 공약,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중국의 밝은 미래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때 항상 나온 게 1대1로예요. 저 1대1로 100% 실패한다 전 겁니다. 100% 실패한다. 예. 여기 혹시 투자하신 분이든 돈 빼세요. 100% 실패합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금융서부터 다,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하겠지만.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바닷길로 못 가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바닷길로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바닷길을 가려고 하다가 철퇴를 맞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하던 대로 하라니까.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하던 대로 하라니까. 머리 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이면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똑똑한 외교관이 나올 때까지 시킨 대로만 해. 나중에 똑똑한 외교관이 나오면은 잘 쇼 붙여서 더 이익을 보게 하면 되니까. 머리 쓰지 말라요. 바보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예. 실크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길 뚫고 가겠냐는 거예요. 저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이 철도를 장악하고서 농성을 벌인다. 한국군 여기 파견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네이비실 이런 부대가 막 헬리콥터로 쫙 낙하해갖고 막 우즈베키스탄의 반군들 두두두 막 죽이고 막 하고서 막 철도를 지키고 이런 거 가능할까요, 한국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길을 왜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중국 애들이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막 여론 호도해갖고 투자하라고 돈 받고 하는 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돈인데 이 돈 그대로 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애들이 가져갑니다. 이거 금융 장난쳐가지고 중국 다 뺏겨 이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예요. 무지무지 잘 살던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도 여긴 참 여유롭게 살았던 나라예요. 풍요로웠죠. 지금도 키예프 가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도시가 끝내줘요. 서울보다 더 멋있어요. 왜? 그 고풍스러운 그 막 500년 된 건축 양식들 막 쫙 있고 정말 멋있어요.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진장 못 살아요. 아주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험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중간중간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박사라고 고상한 말 쓰는 거 제 취향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파이프라인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을 통과해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들어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나 가스를 수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처럼 좌우로 갈라져서 맨날 싸웠어요. 좌우 나눠서 맨날 좌파 정권 들어섰다 우파 정권 들어서 좌파 우권 좌우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책이 개판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안 가고 외교 다 무너지고 지금의 한국처럼 그러면서 경제가 폭삭 망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랬다 그때 좌파 정권이 들어서요 친러파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방에서 자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 처음에는 기대를 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이걸 우리 서방의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키워갖고 러시아를 방어하자. 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러시아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편이면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너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인도주의 이런 거 없어요. 국제관계에. 자기네들이 국방비를 덜 쓰고 경제개발에만 돈을 투자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계선에 있는 국가를 지원을 해가지고 너 군대 키워 이렇게 해서 돈 준 거예요. 그래서 경제발전도 시키고 한국도 그래서 경제발전을 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우크라이나는 너무 빨리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제개발 정책인 걸 한 번에 쫙 추진을 못 해버려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자본은 들어오는데 서로 정권 바뀌면 그 돈 헤쳐먹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이권 먹다가 부정부패 발생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가스 결제 대금을 못 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러파 정권이 여기 들어서 있으니까, 근데 친러파 정권 들어서 있는데 이 서쪽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친미, 친유럽적인 사람들이 이 정권을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도망가요. 형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갑자기 러시아군이 쭉 들어와서 크림반도 점령하고 이쪽 지역도 좀 점령하려고 하죠. 그게 2014년 2월 달이에요. 2월 24일인가 2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때 쳐들어와서 그때 나토군이 야, 우리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몰아내자라고 하는데 유럽이 나 안 할래 그래 버린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 참가 안 할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2월 달이에요. 2월 달. 동지가 있는 날. 무지무지 춥죠?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가스와 원유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독일과 프랑스가 계기일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 저 상황에서. 푸틴이 파이프라인 끊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우리 대화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 우리 말로 합시다. 미국은 아니야 우리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유럽이 나 그러면 중립할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땅 뺏겼죠. 땅도 뺏기고 경제 더 올라내졌죠. 나라는 둘로 쪼개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만약에 저기 마다가스카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과연 그러한 지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죠. 왜?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지원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결국 그래서 이 나라는 아작이 나버렸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유럽연합이 힘을 합칩니다. 왜 합치느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한 달 뒤에 아이시스가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막 팽창합니다. 빨간색 천원대. 검정색이 유전지대예요.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중동 지역의 유전지대를 하나 둘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 이상하네. 뒤에 이게 나올래나? 안 나오는구나. 원래 전쟁이 발생하면요 국제유가는 올라갑니다. 늘 그래왔어요. 호르무즈를 이란이 옛날 때 길을 막아버린다. 쿠웨이트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유가는 올랐어요. 왜? 이 지역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석유를 갖고 나오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번에 잘 보십시오. 아이시스 사태 때는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이시스 사태 이전에는 유가가 한때 147불까지 올라가요. 배럴당. 피크를 쳤는데 쭉쭉 떨어지더니 30불대로 떨어져요. 24불까지 떨어졌나 그래요. 25불인가 24불인가 한때. 지금은 한 5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자, 문제는 뭐냐? 러시아 쪽으로부터 배럴당 130불에 사야 했던 석유를 아이시스가 테러를 하기 위해서 유전지들을 점령하고 30불에 팔아버리네? 그러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마진이 많이 나는 장사지 아니에요? 이거 비즈니스도 되고 자국 국민들 안전하게 난방이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죠. 네? 국제사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동네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된통 된소리를 맞았네. 이게 뭔 일이야. 남이 동네 분쟁이 결국 중근동까지 확장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막아줘야 될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부추겨주는 거예요. 왜?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오는 데가 여기거든.
ISIS 사태가 왜 안 끝난지가 보이시죠? 러시아 죽이기입니다. 러시아 죽이기. 네. 러시아의 유가는 비싸거든요. 기름값 훅 떨어뜨려가지고. 중동에 석유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름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러시아도 죽죠. 지금 러시아 경제가요, 정말 흔들흔들합니다.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정도로 위기예요. 근데 땅은 넓으니까 먹고는 다 살아요. 먹고는 사는데 어디가 그러면 러시아가 위험하냐? 대도시들이 위험한 거예요. 바로 공업국가가 된 지역이 제일 위험해져요. 시골은 농촌국가니까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 얘기할 때, 북한을 경제 제재를 막 취하면은 북한들이 쫄쫄 굶어 죽으면서, 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납니다. 그 착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그렇게.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경제성장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폭락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카자흐스탄은 망했다, 끝이다. 아니요. 국민들은요, 여전히 태평이에요. 왜? 나는 원래 늘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누가 손해본 거예요? 부자들이죠, 부자들. 부자들이 손해본 거예요. 이번에도 북한을 경제 봉쇄를 취하면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군부 세력이 일으킬 거예요. 요즘 이게 사진 보니까 평양이 꽤 건물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무기 많이 팔아먹고 마약 팔아가지고 꽤 멋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꿀을 먹었네. 야, 이거 나중에 자원 끊기면은 미치고 환장한 애들은 군 간부들이에요. 군 간부들이 김정은을 죽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상관 안 해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런가 보다 하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대도시의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에서도 힘들다 가는 게 바로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 시골 가잖아요? 태평해요. 지금도 보드카 마시고 놀고 팅자팅자 놀아요. 왜? 늘 그런 삶이었거든. 네. 여기서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꼴찌예요, 꼴찌. 몽골보다도 경제가 낮아요. 와, 몽골 못 살거든요. 혹시 몽골은 가보신 분 계시죠? 몽골 어때요? 좋습니까? 저희 매우 춥고 음식도 좀 그렇고, 네? 더 나빠요. 몽골보다 못 살아요. 카자흐스탄은 저 꼭대기 위에 있어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보다 더 잘 삽니다. 폴란드도 저기 잘 살죠? 폴란드가 왜 잘 살까요? 러시아랑 국경을 다고 있잖아요. 러시아랑 국경을 다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방패막이가 되니까 서방 국가들이 폴란드를 키워준 거예요. 다행히도 폴란드는 그걸 잘 받아서 성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정치 혼란 때문에 폭삭 망한 거죠. 카자흐스탄 정치를 잘해서 성공했죠. 즉, 경계에 있다는 것은 좌파들 논리처럼 뭐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강대국한테 눈먼 돈을 먹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모방했어요. 내가 늘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때 경공업을 개발을 안 하고 중화공업을 위주로 발달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주국방 때문이에요. 자주국방. 북한보다 더 강한 군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중화공업이 발전해요. 철강, 화학, 재련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발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황산나트륨을 생산했어요. 사실래요? 뭐 했을 거예요? 뭐해? 그쵸? 원래 미국이 한국을 개발할 때는 일본의 위성국가 정도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청업체 국가. 옛날 대만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 만들면 플라스틱 깍이라던가 그 다음에 포장지라던가 이런 거 만드는 거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죠. 그 돈 벌면은 비싼 무기 갖고 와서 팔면은 우리는 요런 거 막 1000만 개 팔아가지고 비행기 한 대 사고 요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중화공업을 개발했죠. 왜? 우리가 직접 무기 만들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노발대발 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 개념 없는 새끼야 막 그러고. 근데 그대로 해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내가 갑질을 안 하면 언제 하냐예요. 약소국인데 이때가 아니면 이 막대한 자금을 받을 기회가 영원히 날아간다예요.
이때가 아니면은 중화공업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내 돈 들여서 어떻게 중화공업 개발해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기술이 돈만 있다고 되나요? 기술은 어디서 배울 거야? 일본 찾아가잖아요. 미국은 돈은 줬지만 기술은 안 주죠. 요 새끼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왕창 했다가 부도나게 해가지고 작살낸 다음에 내가 내 꼬북으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기술을 뽑아오잖아요. 미쯔비시, 뭐 히타치 이런 데서 죄다 기술적 우리가 포항제철, 현대, 삼성 다 만들잖아요. 일본 기술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 돈 받고 일본 기술 받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강대국 사이에 꼈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바로 기회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 한국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안 왔어요. 왔어도 이렇게 개발하게 못 뒀습니다. 왜? 분명히 방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방해할 수가 없었어. 야, 그냥 저 새끼 한 대 내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미국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그걸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해버렸죠. 아이폰을 삼성 갤럭시가 이겨버렸잖아요. 현대가 GM, 크라이슬 이런 거 이겨버렸잖아요. 우리 토요타랑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줄 알았나. 제가 어렸을 때 중동 갔을 때도 이스 소니 해가지고 일지하면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니 어디 갔어요 지금? 에? 삼성의 매출이 일본 모든 전자제품 매출을 능가하죠.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돼버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냐에서, 즉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절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고 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패배의 역사, 슬픔의 역사, 후회의 역사, 한의 역사를 배우면 우리는 진짜 글로 가버립니다. 왜? 그 데뷔하는 가수들 슬픈 노래 부르면 팔자가 그렇게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밝은 노래만 부른다면서요. 밝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밝게. 이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의 역사를 좋게 밝게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긍정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되면 죽거든요. 자, 철도를 왜 그러면 간섭하느냐? 과거 실크로드 시대 때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 무역 루트는 실크로드였으니까. 그래서 뭐 징기스칸, 몽골 제국, 흉노, 뭐 훈, 뭐 기타 등등 많은 제국들이 실크로드 중심으로 생기고 세계를 지배했죠. 그랬는데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되면서 세계 무역 항로가 실크로드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넘어오면서 유럽도, 아이고 왜 훅 지나갔네? 유럽도 전통적인 부자였던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이 그지같이 못 살던 영국 이런 나라들, 옛날 때 정말 못 살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돼버리고 대륙 중에서도 미국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대서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세계의 그 패권이 움직여버렸죠. 더 이상 아시아가 패권 국가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다 박살나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잽싸게 미국의 서부를 개발하면서 태평양 시대를 엽니다. 태평양 시대가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서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교역이 일어나면서 대서양 항로보다 태평양 항로가 더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 혜택을 받은 게 바로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예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똘짓을 해도 할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태평양 무역 항로를 발달시켜서 서유럽의 대서양 항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았죠? 약소국이라고 해서 절대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큰 판의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거꾸로 잡고 흔듭니다. 나를 안 도와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판을 모르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거나 뻘짓하다가 얻어 터지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이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제2의 기회가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위기는 기회다예요. 그래서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색깔 칠해놓은 나라들이 다 경계국가입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경계국가들이에요. 이 경계국가들은 파란색을 칠한 거는 경제에 성공한 나라고, 빨간색을 칠한 나라는 실패한 나라예요. 그리고 노란색을 칠한 나라는 퀘스천 마크. 아직 기회는 있지만 아직 실패도 성공도 아닌 과정 속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런 노란색의 국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왜? 다 독립하고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때 케이스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밖에. 딱 하나의 케이스예요. 우리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거대한 강대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어요. 지질이 못 사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강대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례만 믿는다고. 나는 뭐 이론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사례를 봐요. 진짜 사례. 이 사례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뭐 했어? 안 했어? 뭐 사회주의의 마르크스 이론? 뭐 역사 발전론? 관심 없어. 그래서 성공한 나라가 있어? 없어요. 나 그거만 봐요. 사회주의 성공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해?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해요. 아, 그거는 이론은 좋은데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론도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은 욕심이 있다니까요. 욕심이 없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이 6,000년의 이 기록 문화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데?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전쟁한 거지. 정확히 세상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외교가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가지고 오 아름다운 이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그건 죽음의 길인데 정확하게 현실 분석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가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 카자흐스탄 성공했잖아요. 지금 구소련 국가 독립한 나라 중에 제일 잘 산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이제 2등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 꼬봉이었어. 근데 우리보다 잘 살아? 엄청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경제개발할 때 뭐였어요? 우리 일본을 이기자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아직 못 이겼죠. 카자흐스탄 성공했어요. 러시아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열받았죠. 우리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그렇게 되게 두질 않을걸요 아마? 국제관계 속에서. 카자흐스탄은 바로 이런 걸 잘 이용한 거예요.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바로 과거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그 사이에 강대국의 사이에 껴서 고래싸움에 새우이 등 터진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전에 모든 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예? 결국 그러면서 그 사례를 연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같은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운동권 애들이. 그래? 그건 제가 비교해보자 한 거예요.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를 추구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영토를 확장하고. 다 그래요. 뭐 미국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여요. 원래 제국주의가 그런 거지. 근데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식 제국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인종학살 같은 거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뭐 정복지로 인구 이동하는 거 다 했죠. 주요 통치순환, 당근과 채찍, 즉 경제력과 군사력 다 했어요. 똑같아. 뭐 강대국이 그러는 거지 뭐. 근데 한국으로의 위치가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랑 가까이 있는데 미국은 멀리 있네? 다행이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무서운 거지 멀리 있는 강대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강대국이 우리랑 한편되자라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죠. 멀리 있는 강대국은 우리와 친구를 하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국가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애들 장난 아니죠? 완전 황제 국가처럼 군림하려고 그러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조금 달라. 미국 문화 자체가 물론 이런 계급은 있죠. 직위에 따른. 하지만 많이 맞먹죠. 직원들이랑. 많이 부드러워요. 아마 미국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장하고 회사원의 높이가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사장한테 훈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쥐어 터지죠. 네.
괜찮아요. 왜?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국이나 러시아는 무력을 바로 쓰죠. 처음부터 주먹이 나가요, 쟤네들은. 그렇죠? 말 안 들어? 바로 주먹부터 나가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일단 말로 하죠. 즉 외교적인 걸 먼저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때 나가죠. 그다음 뭐 합니까? 경제로 쪼이죠. 용돈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때 주먹이 날아가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정책. 러시아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없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인구를 지금 해외로 막 쏟아붓죠. 러시아 타운이라는 거 없죠. 해외에.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차이나 타운은 연락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구조. 미국은 금융하고 군수산업입니다. 우리는 제조업이죠. 물론 군수산업도 제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의 군수산업과 미국의 군수산업은 얽힌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애들 만드는 그 무기에도 우리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제조업이지만 상호 공생관계예요. 러시아 어떨까요? 저기는 자원은 많으니까 우리가 자원을 수입해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러시아에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뭐 나쁘진 않아. 오케이.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랑 부딪혀요. 우리가 만든 제품 중국이 다 만들고 우리랑 수출의 경쟁 국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 누구랑 교류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저는 미국을 찬양하지 않나요? 저는 미국도 비판해요. 이 나쁜 새끼들 남의 나라 쳐들어가네? 하지만 한국과 국익이 얽혀? 괜찮아. 변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에? 에. 외교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나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왜 자꾸 등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붙어서는 안 될 중국 쪽으로 가. 중간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경제가 과연 남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1대1로 실크로드라든가 러시아의 저러한 시베리아로 가는 철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저거는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거나 러시아에게 유리해요. 우리는 지금도 바닷길을 쓰고 있어요. 바닷길을 대체하는 다른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게 절대로 중국의 실크로드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크로드는 뚫릴 텐데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로 제3의 루트를 만들어야죠. 제3의 루트.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는, 즉 일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국가가 통과하게끔 만들어야만 여러 국가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특정 국가가 폐지하려고 해도 못 폐지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야 안정적인 약소국들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크로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미국 애들도 여기다 투자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자기 돈도 거기다 꼬라박았으니까 저거를 부순다든가 이런 일을 못하게 분탕질을 못 치게 하면서 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화 경제예요. 세계 경제가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누가 일방적으로 때려서 막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러면 쉽게 못 부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실크로드를 뚫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잡는데 우리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것도 질 국가한테. 이기는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중국에다가 보이콧하는 거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나죠? 중국 제품 안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미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애들 그래서 삐져갖고 우리나라 제품 안 사준다? 필요 없어. 우리 미국에다 팔아먹으면 돼요. 우리는 돈 벌 구멍이 있어요. 단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석유? 이렇게 태평양으로 올라오는 거는 분쟁이 발생하면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 서쪽에서 나잖아요. 다행히도. 이거 이렇게 오면은 제7함대의 본부가 있는 하와이, 홋카이도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어떻게 중국 애들이 여기 와서 바닷길을 자르고 협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안전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업시설을 저 인도, 13억 시장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하면은 여기서 전쟁 나도 중동에서 석유 갖다가 인도에다가 집어넣고 물건 만들면 돼요.
우리의 생산은 인도랑 미국 시장에서 해가지고 팔아먹고 물건을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기름 사고 기름을 갖고는 항로도 이원화 시켜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생겨도 한국의 본토와 우리의 해외 법인이 무사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로 중간에 껴있다고 해서 나라가 강대국에 휘둘리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 60년대서부터 1979년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의 그 경제 개발은 바로 냉전이 가장 치열할 때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짜 돈을 많이 받아먹고 경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한번 칼을 뽑는 바람에 미국이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하고만 동맹을 잘 맺어도 트럼프 화끈하잖아요, 그냥. 성격이 좀 변태 같아서 그렇지 화끈하잖아요. 저 세컨더리 보이콧한 저 중국 제품도 우리가 다 수출할 수 있다니까요. 길이 열려요. 그럼 우리 절대 경제 붕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새 가슴이냐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